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개인주의자 선언, 미스 함무라비의 저자 문유석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사직을 했습니다. 문 판사는 명예퇴직 신청서에 있는 사유란에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어서라는 쿨한 이유를 쓰고 20년 넘게 한 판사 생활을 종지부 찍었는데요. 변호사가 되는 흔한 길이 아닌 전업작가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문 판사가 몸담았던 그쪽 동네가 무지 시끄럽잖아요.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고요. 힘이 잔뜩 들어간 채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들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판사라는 무거운 직을 던져버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가가 된 문유석 작가처럼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안 해도 이 세상은 다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싸움 구경하는 사람까지도 좀 피곤해져서요. 2020년 7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항공업계에 두 개의 빅딜이 있었는데요. 아시아나와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이 두 개였죠. 이스타항공 관련 소식은 생생경제에서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이 현대산업개발이 금호와 아시아나의 재실사를 제안하면서 인수가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대 경영학부 황용식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실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어요. 재실사를 한다는 게 다시 인수해도 되는지 다시 점검해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를 이제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한 기업을 인수할 때 사전에 실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가격이죠. 그렇겠죠. 인수 가격을 보는 건데 그 2조 5천억 원 정도로 인수하기로 작년 말에 체결이 됐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점검, 재점검이 들어가겠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조 5천억 원으로 우리가 살게 했는데 네. 아니야 이 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재실사를 통해 다시 값을 매겨볼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 재실사를 할 때는 2조 5천억 원 정도보다 더 높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겠죠. 깎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 가격을 깎으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행자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시아나의 어떤 부채가 4조 5천억 원 정도 증가했고, 네. 현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인수자 현산의 어떤 동의 없이 차입을 했다. 차입금을 돈을 빌렸다 많이. 그래서 그 다음에 영구 전환 사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신규 발행했고, 그 외에 이제 부실 계열사들에 대한 우발 채무들이 계속 나왔다. 네.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부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현산의 이런 주장이 근거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값을 내리기 위한 생태처럼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 M&A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그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그 언론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발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흔히 흥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들 간에도 인수할 때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설득을 얻는 이유는 코로나 시국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아시아나항공이 그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인수가 2조 5천억 원을 넘는 인수가에 부채가 생겼어요. 그게 2조 8천억 원. 생각해보시죠. 6개월간 그렇게 늘어났는데 인수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쉽게 인수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좀 현산 입장에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사견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인수 가격보다 빚이 더 2배나 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현산이 이렇게 두 판 하루 다시 튕기는 게 이해는 가는데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도 김상욱 님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인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법적 공방이 간다면은 그동안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한 어떤 서면적인 것들, 그 다음에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법률 공방이 올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현산이 포기하면요. 계약금 2,500억을 낸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 못 받아요? 이제 반환 소송을 제기할 거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일부 반환을 받겠죠. 그래서 네. 사례가 있었는데 예전에 대우해양조선 인수 시에 한화가 이행보증금을 3천억 원에서 일부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수 포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검증이 된다면 일부 이행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때문에 항공업이 가장 어렵고 특히 이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현산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아예 발을 빼려는 움직임 같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은 유리하게 거래가를 좀 낮추기 위함 같으세요? 저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발을 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여지를 열어놨어요. 거기서 키워드를 보시면 이제 제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에서는 제주항공 입장에선 제실사라는 얘기를 1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보기에도 어떤 출구 전략을 짜는 것이 보였는데 네. 기간적으로도 한 몇 주 줬죠. 올해 연말 정도까지 기간을 줬고 현산이 그다음에 제실사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련을 그렇죠. 줬군요. 미워도 다시 한번. 네. 그리고 이런 가격 흥정 면에서는 파격적인 가격으로서 인수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격적인 가격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 좀 속된 말로 후려친다 그러죠, 가격을. 예, 그렇게라도 한다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호 쪽에서 그렇게라도 팔까요? 그거는 이제 채권단과 네. 금호의 의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안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지금 2개 항공사가 이제 표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타하고 아시아나가. 그렇죠. 어떤 학습 효과가 생겼다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스타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기관에서 그냥 좀 놔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대해서는 이것을 요즘 대마불사라는 말 많이 하듯이 과연 아시아나를 그냥 놔둘 것인가. 정부에서. 예. 그래서 그만큼 지금 사는이라든지 채권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규모가 비교도 안 되고 아시아나 항공과 이스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산업은행이 어떻게 할까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산업은행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입장은 일단 계속 서면으로서 현산이 그동안 해왔고 그래서 이동걸 은행장께서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났어요. 정몽구 회장을 몇 주 전에 만나서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하자. 우리가 60년대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러브레터를 서로 이렇게 그냥 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제발 만나자. 네, 눈 보고 얘기하자. 네, 그런 건데 정몽규 회장의 셈법이 지금 복잡하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키는 이동걸 회장이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는 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가격 협상에 좀 집중을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는은 제값받기에 좀 열중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인수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서 인수할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흥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치도 안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럼 이 거래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통매각 고수를 계속했어요. 통매각으로 그랬죠. 모든 자회사든지 계열사들을 매각하겠다. 그거를 나중에 조금 여지를 뒀어요. 사느니. 근데 그거를 좀 이른 시기에 좀 했었더라면은 좀 더 협상 테이블에 현산이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진해운 사태도 3천억 원만 지원했으면 파산을 면했거든요. 아하.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그 해운업이 거의 1위였는데 지금은 거의 5위권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느니 좋게 말하면 너무 신중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좀 어떤 좀 드라이브를 건다고나 할까요? 어떤 주도권을 갖고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이 매물을 좀 성사시켜야 되는데 그런 좀 강한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는 통매각을 산은에서 고소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으니까 에어서울이나 에어부산 같이 쪼개 파는 것도 안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현산 쪽에서 부담이 좀 덜하겠죠. 덜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증손자 기업이기 때문에 2년 안에는 인수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비용이 현산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짜 기업들만 인수하는 좀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는이나 채권단이 팔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통매각 원칙을 고수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까지 오게끔 한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처음 딜할 때하고 너무 달라졌으니까요. 코로나19가 터졌고 심지어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2, 3년은 지금 당장 좋아진다 해도 앞으로 2, 3년은 영향을 갈 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기 때문에 산은에서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결국 국유화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는 이것도 현실적인 대안 중에 하나입니까? 뭐 어쩌다 국유화한 거죠. 그러니까 국유화. 그냥 원치 않든 원하든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그러다 보면은 하지만 이런 21세기 항공운송 산업을 봤을 때 국영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 현실성이 없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끌어안고 있다가 네. 또 새로운 인수자가 나올 때까지 잠시 좀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국유화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아시아나 저기 승무원 많습니다. 저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제 친구 일이니까요. 네.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지인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 무게가 다르거든요. 아시아나 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보고요. 제가 앞서 아시아나는 이스타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좀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타의 노동자들에게는 아시아나 노동자들만큼의 지금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는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타항공 노조위원장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꾸준히 이 상황을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신경 쓰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교수님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하는 거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주항공은 현산보다 좀 더 단호한 것 같아요. 현산은 그래도 몇 주 더 기간을 주고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재협상, 재실사 뭐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네. 제주항공은 좀 그런 면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 7개월 동안 있었던 이 인수전이 이제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뭐 이 부분만 좀 협상했으면 윈윈이었을 텐데 뭐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으세요? 네, 아까 제가 얼뜻 지나가는 얘기로 했었지만은 이번에 녹취록 파문이 있었어요. 그랬죠. 그 녹취록 파문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왜 그 상황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주항공도 좀 주저주저 했던 것 같아요. 인수 의지는 없었던 것 같지는 않고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리고 제주항공도 거의 1분기 657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인수전이 다시 리셋이 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데 그것을 아쉬운 점을 물어보셨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만나서 얘기해서 소통을 좀 했었으면은 서로 이런 진흙탕 싸움까지 안 갔을 텐데 전화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화로 얘기해서 뭐 셧다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구조조정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일상적인 대화처럼 들렸는데 너무 중요한 그렇죠. 안인데. 아니면은 이석주 대표께서 제가 좀 알아보고 아하. 어디서 만나서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든지 문서화한다든지 좀 그런데 그냥 뭐 좀 지시 내리는 것 같은데 그게 조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봐도 조언 같아요. 너무나도 캐주얼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소통의 어떤 부재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으로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운항 중단 이런 건 사실은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더 적자 늪에 빠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네. 중요한 결정을 양측이 만나서 결정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단지 그냥 전화로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녹취록이 또 네. 공개되는 파문도 있게 됐고요. 네. 그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좀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죠. 일단 항공업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기업 세 곳이 이스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까요? 저도 좀 놀라운 좀 보도인 게 네. 이 시국에 이 시점에서 세 군데나 나타났다?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 곳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좀 현실감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없습니다. 진짜 만약에 이 세 군데가 있다면은 정말 단비와 같은 거죠. 가뭄의 단비와 같은 건데. 교수님 말씀은 결국은 지금 이스타항공을 누군가 사기에는 이스타항공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히 어떤 아까 아시아나는 진짜 재무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이스타항공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사안이 있습니다. 네. 뭐 너무나도 잘 아신 창업주 문제도 있고 일가에 들러는 의혹, 그다음에 정부도 심지어는 지원을 하려고 해도요. 너무나도 그 특혜 의혹으로 연루될까봐 그게 딱 거리를 두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창업주가 여당 의원이니까 그렇죠. 또 조금 더 몸을 사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 군데가 나와서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거는 전 좀 이건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게 새전북 신문인데 아마 이스타항공이 그 전북 토종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북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스타항공이 다시 날개를 간절히 원하겠어요. 그렇죠. 지역 신문이다 보니까 조금 낙관적으로 희망적으로 기사를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교수님도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나 담비와 현실은 같은, 좀 네. 넉넉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타항공은? 일단은 이 어떤 법정 관리를 통해서 워크아웃이라든지 그래서 체질 개선을 해서 이 기업이 이제 다시 알짜 기업으로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옵션은 많이 지금 회자되는 건데 이제 파산 신청을 통해서 아예 이제 그냥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스타항공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지금 길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군데 업체가 있다면은 첫 번째 안이 아마 그런 옵션이 될 것이고, 인수자가 없다면은 아까 뭐 차라리 그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사는이 껴안고, 회생 절차를 하든지 어떻게 보면 뭐 반국유화 정도 하던 과정이 있을 텐데, 이스타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산 수순으로 간다는 것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럼 노동자들은 어떡합니까? 임금도 못 받았는데. 1월 달부터. 그래서 이 1,600명 정도의 지금 근로자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직격탄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뭐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뭐 임금채권 보장기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한 3개월 정도 밀린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인데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퇴직을 해야 돼요. 퇴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산 신청을 해서 이 회사가 망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이제 거리에 나와서 지금 시위도 하시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노조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아예 다 내려놓고 그냥 이거 받고 끝내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교수님은? 그 정부는 지금 이것까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렇게 갔다는 거는 이스타가 이제
공중분해된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이도저도 못할 상황이라면서요. 이스타항공에다가 플랜 B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이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플랜 B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니네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든지 아니면은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들을 통해서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네. 자금을 마련을 해서 회사를 살려라. 이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은 이제 일부에서는 이상직 의원께서 사죄를 출연해라. 뭐 일단 지분 포기까지는 하셨는데 맞아요. 또 플러스 알파로 더 해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문가 입장으로서 그 감정적인 부분 말고요. 법적으로 창업주가 그렇게 해야 할 의미는 없는 거죠. 지금 근데 제주항공이 지금 가져가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스타항공 자체 내에서 자구책을 내놔야 되는데 창업주에게 그럼 책임 좀 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도의적인 이분은 계속 책임. 지금 자기가 이미 물러났고 경영 일선에 지금 그렇죠. 참여 안 했다.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근데 면밀히 보면은 이분의 어떤 일가 친척이라든지 또 지인들이 다 경영권에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600명의 정말 길거리에 나가게 될 이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은 네. 어떤 창업주로서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뭐 참고로 지금 최종구 대표이사는 이상직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 청취자 문자가 왔는데 저 문자가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수준이 있는 3888님이 M&A 얘기하시면서 한국에서는 폴스 메주어 제가 이거 찾아봤잖아요. 불가항력 조항? 네. 맞습니까? 네네.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 때문에 그런가요? 왜 언급이 안 되나요? 이렇게 지금 질문하셨어요. 교수님은 이해하셨어요? 그런 이해 못했어요, 불가항력이라는 지금. 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코로나19 같은 그런 거죠. 불가항력인 상황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매 계약에서에 나와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뭐 매매를 포기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손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것을 뭐 어떤 우리가 뭐 M&A가 뭐 헌법 같은 것도 아니고 정말 거래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것을 어떻게 명시했느냐, 어떻게 작성했느냐가 관건이죠. 네, 좀 잘 아시는 청취자분들의 수준이 좀 높으시네요, YTN이. 네,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번에 인터뷰 네, 요청하면 더 준비를 많이 또 오세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영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